좀 하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173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가로구역에 따른 그 가로구역 단위에 따른 건축물 높이냐 있죠. 찾았죠? 자, 1번에서 이 가로구역은 도로사이 일단의 지역을 말하는데 이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2번하고 3번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허가권자께서 같은 가로구역 갖다 줄 것이고 같은 가로구역지에도 건축물 용도가 뭐 숙박실이다, 일학실이다 이렇게 건축물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봐주시고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틀리고 있다. 3번. 3번에서 알을 것은 두 명에다 딱 체크해요. 특별시장, 광시장 딱 2명. 조례 찾아가지고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건축물 높이, 최고 높이. 건축물로 최고 높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권이 누구만 기냐? 특별시장하고 광시만 조례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저 시장군수 꼬마들은 그런 권한 없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174페이지 공경지 확보기준이 나오는데 작년에 거기서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번 공경지 확보 대상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5천 정도 대상인 그런 것들이 있다. 딱 봐두시고 근데 거기에서 판매설 중 농수산물 유통수는 제외되니까 확보 대상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숙박설은 확보 대상이지만 일학설은 아니다. 이 정도를 좀 눈여겨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보 대상 지역이 중요한데 일주, 준주, 준공 모든 상업조 이걸 딱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법 써놨잖아요. 이걸 모르면 꽝입니다. 한 필요 없어요. 이거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요. 2번을 암기 못하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 2번만 알아도 문제 나면 맞춥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10% 이내.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거기다 딱 대지 면적 10% 이하. 넘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4번에서 알아볼 것은 쭉 넘어가 되겠고 5번 봐봐 이제. 확보해서 제공했다면 그 건축적인 인센티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하고 건축 높이 제한을 얼마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느냐? 1.2배 이렇게 쫙 체크하고 어느 쪽에 모셔서 175페이지 바로 대지 안의 적용 문제 나와 있죠. 이 대지 안에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는 면제되니까 할 필요 없느냐. 면제 대상을 잘 알면 돼요. 밑에 찾았나요? 면제 대상 박스 하나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함께 나왔는데 일단 2, 3, 4 보니까 공장 있잖아요. 공장. 이 잘 자란 공장은 그냥 면제해준다 이 정도 보시고 수치는 거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 확보 공개 대지를 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자 녹지지역이라든가 그 다음 비도심 관리 농림 자연보증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녹지지역 그 다음 어디다고요?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역 여기서는 적용 의무가 면제돼요. 하는 건 자유지만 면제된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역 그리고 가선축물 그 다음에 대지에 이연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적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만 딱 보고 넘어가겠는데 8번 봐봐요. 8번 보시면 바로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있잖아요. 물류센터 같은 거 이런 것도 면제를 해준대. 적용물을 면제해준대. 근데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센터 물류시설을 무슨 지역에다 건축하게 될 때는 면제되냐 하니까 설치를 해야 되는가? 주거자하고 상업지 이것만 딱 눈으로 찍어놔요. 나머지 통과해야 되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저 3번 마지막에 찾았나요? 대지 분할 제한 이건 아주 중요하죠. 건축물 있는 대지는 바로 일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강행 기준으로 두고 있죠. 주거지역에 건축물 있는 대지가 있다. 주거지역에 건축물 있는 대지가 있다면 몇 조금부터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가?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나머지 지역은 60. 이 수치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주상공 녹기에서 6, 1515, 206 해서 60, 150, 150, 200, 60. 이 수치는 달달달하고 기본이다. 아주 중요하다.
넘어가시고 176페이지 보면은 방화주간의 건축물 나올 겁니다. 찾나요? 자, 이 방화주구는 화재 위험 예방차 필요해서 지정한 장소인데 이 방화주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로 A벽과 주요 구조물은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내화 구조라는데 내화 구조로 만들도록 기술받는 것이 원칙이다. 내화 구조 찾아서 체크하고. 찾나요? 내화 구조다 불연재료다. 내화 구조. 건축물의 예벽과 주요 구조면 내화 구조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내화 구조지 방화 구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화 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 이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방화 구조 안에 들어가서 공작물을 축제하려고 그래. 공작물 뭐 강고타 강고파 이런 걸 축제하려고 할 때에 바로 주요부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 재료를 불연재료를 하는데 불연재료를 써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뭘 써야 한다고요? 불연재료. 자, 2번 피난 안전구역 설치 문제 나와 있죠. 찾았나요? 피난 안전구역. 피난 안전구역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리 가서 숨으면 안전하는 공간입니다. 알겠나요? 어쩔 때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고요? 불났을 때 숨어 있으면 안전한 공간. 거기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불이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죠.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는 공간이 있어요. 바로 초고층 건축물과 바로 가로 1번, 2번 묶어가지고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그 차이점을 딱 비교해서 알아주면 돼요. 초고층 건축물 작년에 그게 한 문제 나왔는데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알죠? 층수 몇 층? 거기다 써놔. 이런 말 쓰도록 정말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이렇게 써놔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이렇게만 살짝 써놔요. 동시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초고층을 주면 됩니다. 이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피난 안전구역을 어디다 설치하냐. 피난 안전구역에 딱 내모쳐놓고 피난 안전구역을 30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합니다. 30층마다 1개소 이상. 작년에는 30 가로쳐놓고 1을 가로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거 맞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 쉽게 나왔어요? 31탑이었어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초고층 건축물 뜻은 알죠? 준초고층 건축물 뭐예요?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 제한 건축물이다. 그러면 30층 이상에서 50층 미만 또 120m 이상에서 200m 미만 이 건물을 바로 준초고층 건축물을 하는데 뜻은 아실걸? 이 준초고층 건축물은 피난 안전구역을 그다 딱 동원쳐서 피난 안전구역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만약 그 준초고층 건축물이 40층짜리로 끝났다. 40층의 2분의 1층은 20층이죠. 2분의 1의 층, 그 층 전체 층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의 상하 위아래 5개 층 이내에 있다가 1개월 이상 설치하면 끝이다. 이렇게. 찾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1번하고 3번을 좀 특히 주의하면 돼요. 1번 옥상에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옥상관계를 합니다. 평지으로 된 거 있잖아요. 평지으로 된 옥상 가면 옥상 있죠? 옥상을 그 광장이라고 그래. 그리고 자 노대 있잖아요. 노대. 건물을 예배에서 한 2m 이렇게 빼는 공간을 노대라고 그래. 노대. 뭐라고 한다고요? 노대. 노대 아예 사람 못 나가게 딱 막아봤다 그러면 거기에 난간 설치할 필요 없어. 사람이 떨어질 일 없으니까 나가도 못한대. 근데 사람이 거리 노대로 나가도록 출입문이 그쪽 연결됐다 하면 사람 나가면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노대로 구성됐다면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있어. 옥상에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 옥상 관계라든가 출입이 가능한 노대 공간에는 끝에 있다가 난간을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높이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냐? 1.2m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좀 눈여보셔요. 3번이면 헬리콥터 찾아가지고 헬리콥터 박스 안에 헬리콥터 찾았나요? 헬리콥터 찾았죠? 헬리콥터는 아실 것이고 헬리포터는 뭘까? 헬리포터. 헬리포터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장이에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자, 그래. 자, 그것은 바로 건축물이 몇 층 이상일 때 그게 등장하느냐? 바로 11층 이상.
10층이 아니라 11층 이상인 건축물 때 그 규정을 적용해요.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잡기가 1만 종부터 이상일 때는 평지이면 헬리포트를 설치해라. 찾았나요? 자, 그리고 경사 지분으로 구성됐다면 밑에다가 대평을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 헬리콥터가 나오면은 11일 1만 11 1만. 그래 헬리콥터의 이착륙장이 헬리포트는 옥상이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여기까지 11층이라고 가정합시다. 11층인데 여기 뭐 이렇게 올라갔어요. 뭐 12층 13층 이렇게 돼 있다고. 이때 11층 여기서까지가 11층. 이 11층 이상의 바닥면 자기가 바로 1만 이상이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전체가 1만이 아니라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자기가 이게 중요해요.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 자기가 얼마 이상이라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옥상에다가 이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 이게 헬리콥터란 말이에요. 헬리콥터가 이게 딱 가랑질 수 있도록 이착륙장이 이렇게 H같이 딱 써졌던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딱 앉고 이렇게 딱 앉아.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서 10일같이 보이잖아요. 뭐 같이 보여요? 10일같이. 그래서 이걸 기할 때 이게 나오면 바로 10일이 딱 떠올라야 돼. 10일 1 이렇게 이해돼요? 이게 중요해. 자, 헬리콥터가 나오면 10일 1 이렇게 기하세요. 자,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177페이지 건축물 대장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일단 건축물 대장에서 알아둘 것은 이것은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느냐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기재 보관하고 있냐? 5명. 그 건축법을 공부하시면 이것도 모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그래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이용 상태, 소유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기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2번.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계신 그 5명께서는 건축물 대장상 기재상이 변경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경될 때 그것다 딱 변경 기재하고 그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 소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그 건물 등기상 증명서가 있거든. 그것하고 일치화를 가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하고 나서 바로 촉탁을 해서 그것도 꼭 변경해 주세요라고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등기 촉탁 의무가 있는 게 있어요. 하야한다 할 수 있다. 이번에 법을 개정했어요. 의무화로 딱 바꿔버렸어요. 할 수 있다 했는데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그걸 눈여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따로 놓고 건물 등기상 증명서 따로 나와버렸어요. 안 맞아 이게. 기재 등이 막 불일치돼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바꿨는지 알죠? 그래 일처를 가하기 위해서 의무를 가하고 있다. 박스 안에 있는 그런 1번, 2번, 3번, 4번의 내용이 변경돼서 건축물 대장을 5명께서 변경 기재했다면 저 등기소장한테 그것도 좀 바꾸세요라고 등기를 변경 기재하라고 촉탁 의무가 있는데 그러나 이 촉탁할 사항이 아닌 게 하나 있다. 가로 안에 있는 게 그거예요. 바로 이 건축물 신축해가지고 이 5명께서 우리에게 사용승에서 교부해주고요. 건축물 대장을 새롭게 개설해서 딱 등록합니다. 등록했던 신규 등록사항을 이 5명께서 등기소장한테 등기 촉탁해가지고 소유권 보호 등기 해주세요라고 촉탁할 수 있냐? 안 돼요. 이건 건물주만 건축주만 등기 신청을 하죠. 보존 등기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절대 등기 촉탁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무엇은 안 된다고요? 신규 등록 이것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야한다 그 말 2가지 알면 돼요. 이것은 하야한다 그거하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 이것만 딱 알면 돼요. 넘어가셔서 178페이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나와 있죠. 건축 전문 자, 그 파트 보겠는데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 건축물을 건축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당사자 간에 싸움 붙었던 당사자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우리 대지 가지고 건물 치다가 옆집 대지의 진동을 약해서 고가의 주택에 금이 가버렸다.
그 건물이 10억인데 건물주가 주택 소유자가 야, 너 건축물 공사하다가 우리 진동을 이렇게 해서 우리 금이 갔으니까 우리 집에 금이 갔으니까 3억 정도는 내놔야겠다. 이렇게 요구하면 알았어. 3억 줄게. 기분 나쁘냐? 1억 더 보태서 4억 줄게. 합의 쓰자. 그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근데 누가 그럴 싸움을 어디 안 있습니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또 싸움 붙어버리죠. 그래 이제 싸움이 붙었다. 가장 좋은 방법 합의지만 합의가 이루지 않으면 법을 빌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흔히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해서 둘이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바로 법을 동원하면 돼요. 그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근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까지 싸우려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엄청 걸려요. 비용도 어마어마해요. 변호사 선생님 말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자, 이때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이용해서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사건 당사자의 자유사에 맡깁니다. 다만 이 기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 바로 더 이상 번복시킬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다 이것저것 분쟁을 해소해 준 거 아니다. 이 위원회에서 관할 사항이 일단 시험권으로서는 6가지가 있다. 이게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건축 분쟁의 그 건에 대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6가지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권으로 6가지만 하면 돼. 6가지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 용어를 알면 돼요. 네 번째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 3가지 용어가 나와가지고 싸우고 붙고 그래야 되지 여기에 다른 색깔이 들어가 있는 자가 들어보면 여기서는 처리 못 해줘요. 특히 건축 허가권자가 붙어버렸다. 그럼 여기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누구하고 붙으면 안 된다고요? 건축 허가권자 뭐 건축 관계자 붙어버렸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해야 되지 이거는 절대 안 돼요. 건축 관계자, 인근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 3가지 용어가 키포인트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내들이 얽히고 싸웠어요 지금. 알겠죠? 자, 이걸 딱 기억하시고 이때 사건 당사자들이 싸움 붙어가지고 일단 합의를 보려다가 안 됐을 때는 둘이 손잡고 가서 여기다 위원회에다 신청서를 내고 갈 수도 있고 혼자 가서 낼 수도 있는 건데 혼자 가서 냈다 그러면 이걸 조정신청, 합의로 냈다 그러면 재정신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조정신청 재정이 들어오면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위원회를 조정위원회 재정위로 하는 바 조정위원회는 몇 명에서 구성되고 재정은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 거기 나와 있죠. 조정은 몇 명? 3명. 재정은 몇 명? 5명. 이제 그걸 접수했다면 처리 기간은 아주 짧아요. 조정은 며칠 이내 끝내주고 60일, 재정은 그것을 꽃배긴 120일. 이 수치를 좀 따당따당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 만약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면 60일에 그 절차를 완료해서 사건 당사자에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사건 당사자들도 며칠 내에 수합을 결정해서 알려주냐? 15일. 만약 그걸 받아들여서 기명 날인 딱 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명 날인하면 조정서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되고 간주돼 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만약 재정은행에서 재정정본이 나왔다면 이것은 60일에 판단 내려야 됩니다. 60일에 만약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60일이 지날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받은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는데 이게 나왔다 그러면 60일에 소송을 처리하면 이걸 받아 간주해버리는 것이죠. 이걸 이제 받아든 걸로 간주되면 법적으로 재정 내용의 정본과 동일한 합의가 3등으로 간주돼서 더 이상 번복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4번에 1번, 2번도 봐주셔야 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것들은 감정 진단 시험 이런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은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정해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근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부담비를 정해주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50도 50 내는 건 절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위원회 위원 중에는 변호사 같은 비공무원도 위촉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일단 이 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활동하는 도중 사건 당사자에게 자기 이렇게 조정과 재정해달라고 돈을 먹어버렸다 하면 공무원에게만 형법상 적용되는 바로 그 뇌물죄를 적용해서
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그때는 바로 공무원의주의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한다. 법조로 이렇게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제16절 특별건축이 나왔는데 특별건축에서 알아둘 것은 그 의회에서는 완화 통합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한 장소다. 이거 강화이라 뭐다고요? 완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지정권자는 국장과 시도사가 있는데 이렇게 딱 국장과 시도사가 지정 고시해놨는데 그 안에 아무도 5년의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러면 해지할 수도 있다. 몇 년 동안 안 들어가고 있으면요? 5년.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그 건축 특별 건축으로 지정 변경했다 해도 그 장소는 용도적으로 지정 변경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1번과 2번 그리고 가로 2번이 중요한데 이 특별 건축구역은 주로 개발하게 되는 장소, 정비하게 되는 장소에다 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밑에 박스 안에 있는 4가지 장소는 절대 지정 못한다. 이게 중에 4가지 암기하세요. 개발 제한구역, 접도구역, 자연공원, 보존산지 4가지 장소는 절대 지정 권한을 쥐고 있는 자도 지정 못해요. 근데 특히 바로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거 아시고 있는데 지정을 하려면 미리 그쪽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하고 무슨 꼭 해야 한다? 협의를 해야 한다. 이걸 흐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오셔서 빈집 정비 나와있죠. 빈집 정비는 몇 년 이상 방치된 집을 빈집이라고 보는가? 1년. 오늘 조사 들어갔습니다. 그 지자체장 5명이 살고 계신가 안 살고 있는가 들어갔는데 그날로부터 1년 동안 방치가 돼버렸어. 그런 집을 빈집이라 한다. 그런 빈집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허용합니다. 4번 그 빈집 소유자에게 스스로 일단 1년 지나면 철거를 명해요. 몇 년 지나면요? 1년 지나면 철거 명해. 명했다면 소유자는 60일에 부셔야 돼요. 보상은 받습니다만은. 근데 안 부시고 버틸 수도 있잖아요. 안 부시고 버티면은 그때는 강제로 철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5번에 보세요. 바로 60일이 저기 4번 끝에 보면 60일이 지날 때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자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철거하고 뭔만 주면 끝입니까? 보상금.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건축협정 이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어떤 걸 보냐? 184페이지 결합건축이 올해 한 문제 나올 거예요. 결합건축이 올해 나올 건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옆에다 하나 써봐. 결합건축 옆에다 첨따당 찍고 용적률 거래를 인정한 것임 그렇게 써놔. 용적률 거래를 인정하는 것임 그렇게 써놔. 이게 뭐다고요? 용적률 거래를 인정한 것임. 그래 무슨 거래를 인정하게 한 그런 규정인가? 용적률이다. 건필이 아니라 용적률. 저 대지에 있는 용적률을 내가 받아올 수 있고 내가 용적률을 써먹을 수 있는데 이걸 덜 써먹고 넘겨줄 수가 있다. 이걸 용적률 거래라고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 이걸 아는 것이 이제 1차 시험 공부예요. 결합건축이 뭐냐 그러면 결합건축이 뭐냐 하면 용적률 거래를 인정하는 규정이다. 이때 용적률 거래를 인정할 때에 무조건 인정하는 거 아니다. 그 지역이 있다. 그 지역이 바로 그 밑에 2번 봐봐요. 결합건축을 할 수 있는 대상지 해가지고 그 지역이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 정비구역 중 주관형 관리사업 시행구역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근데 이 용적률을 거래를 이 대지에서 처리 넘겨준다. 이거 덜 써먹고 처리 넘겨준다. 저기 있는 용적률 덜 써먹고 오리 넘겨준다. 그때 여기에서 대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대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원래 대지의 용률이 1500% 인정된다 합시다. 1500% 중
1000만 써먹고 500 남았다. 그러면 500을 서울에 있는 대지 소유한테 넘길 수 있을까? 없어요. 여기 구에서 저 유성구로 넘길 수 있을까? 없어요. 거리에 장이 있다. 몇백 미터 이내에 있을 때만 가느냐? 100m. 이 두 가지는 알았어요. 몇 미터요? 100m. 100m. 근데 이 대지하고 저 대지 사이가 100m 이내는 있는데 그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어 버려요. 뭐가 있다고요? 도로. 그 도로가 얼마짜리 있으면 건너갈 수가 없느냐? 12m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일단 100m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넘겨줄 수 없고 넘겨갈 수 없는가? 12m 이상 도로가 그 사이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훌륭하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봐봐요. 5번 보시면은 이때 결합건축 협정 체결 유지기간 있어. 이렇게 내가 넘겨줬다 넘겨받았다 그걸 그 용도를 했다면 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는 최소예요, 최장이에요. 최소한도 30년 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도를 저쪽에다 빌려줬다 그러면 그 건축주 30년 이상은 그대로 써먹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30년. 자, 그거 받으시고, 만약 6번 보세요. 30년이 지났다. 그래서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고 하는데, 폐지했다고 하면서 이제 폐지하려고 할 때는 전원 후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전원 동의. 가반수가 아니라 뭐다고요? 전원 동의가 있고 허가관한테 폐지 신고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186페이지 건폐율 용도 뜻은 알죠? 엄청 중요하지만 다 아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했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 이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인데, 이때 연면적에는 지주 PP는 제된다고 그랬죠? 박스 안에. 그 다음에 이 건폐율에 대한 용적률에 있던 최단으로는 국토개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걸 적용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나 국토개법하고 건축법은 뭐가 더 특별법입니까? 건축법이죠. 그래서 일반법인 국토개법상 그 기준을 건축법을 통해서 강화 동그라미 완화 적용토록 규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다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느 쪽에 면적 산정, 높이 산정, 층수 산정 엄청 중요하죠. 1번 대지면적 산정 아까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해. 바닥면적 계산법. 뭐가 중요하다고요? 3번 건축면적 읽어보시고, 건축면에서 무엇을 체크하냐면은 건축면적 원칙으로 A벽의 중심선입니까? 내부선입니까? 중심선만 딱 하나 체크해. 그 다음에 3번 바닥면적이 이제 잘 나오는데,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구획의 중심선, 그 차예요.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점을 산정한다. 만약 벽, 기둥 같은 구획이 없는 건축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점으로 바닥면에서 계산하면 되는데, 2번, 3번 이게 눈여겨볼 대목이죠. 2번 보면 주택의 발코니나 건축물 노대의 바닥은 바로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노대의 전체 면적에서 발코니 노대가 접한 가장 긴 A벽의 접한 길이에 몇 미터를 곱한다?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 바닥면에 삽입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이내 1번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1번 보면 층고가 1.5m 이하인 다락의 면적, 경사 형태의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은 층고가 1.8m 이하인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 1.8m를 초과한다 층고가. 그러면 무조건 다락 면적은 바닥 면적 산입하겠죠. 밑에 자세한 설명이 써놨으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바로 그 2번, 3번, 4번, 5번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끝에 보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번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말 있잖아요. 이걸 시험에서 바꿔친단 말이에요. 산입한다, 산입한다, 산입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것만 주의하면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 4번도 중요해요. 아까 했어요. 연면적도 읽어보셔요. 그 다음에 높이 읽어보시면 되겠네. 지표부터 상단까지. 2번, 6번 반전 높이는 방어 바닥부터 반작가 높이 한다. 7번 중요해. 층고는 층 높이로 하는데 방어 바닥 구주체 윗면 동그라미 치고 윗면에서 윗면이다. 위층 바닥 구주체 윗면이다. 아랫면 하면 틀린다. 윗면, 윗면. 8번 아주 중요하죠. 1번, 2번, 3번 다.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층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몇 미터마다 하나 층으로 사냐? 4m 아주 중요하고. 3번 건축물의 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면 그중 그 다음에 줄 거예요.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 층수 본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문제는 가시면서 하나씩 받아 가십시오. 알겠죠? 고생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예.